그리고 이제 1편부터 이 엔드로이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인조인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독들마다 하나의 반전의 효과를 사용하기도 하고, 애초에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그 1편에서는 반전의 악역으로, 2편에서는 대놓고 처음부터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을 구해주는 막 큰 역할도 나오고, 음, 그리고 3편에서는 2편에서의 모습이 잠깐 재활용되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인조인간의 원 오리지널 인간도 등장하고요. 4편에서는 반전인데 선한 역할로 나오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하고 커베넌트에서는 이 주인공급으로 역할이 커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데요. 이 앤드로이드가 이렇게 막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어, 아, 근데 역할이 엄청 커져서 나와요. 나중에서는. 이 안드로이드가 그럼 새로운 영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봉할 로물로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도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 팬으로서는 굉장히 좀 뭔가 흥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처음부터 대놓고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반전으로 나올 것인가? 예, 그런 것도 이제 흥미 요소이기도 하고요. 음,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에리언 로몰루스를 연출한 감독이 새로운 리들리 스콧이 아닌데 혹시 이블데드란 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블데드가 피터 잭슨이었었나요? 이블데드 피터 잭슨 연출했었던 것 같은데 이블데드를 다시 리메이크한 어, 영화를 연출했고 맨 인 더 다크는 좀 요새 유명한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죠. 2편까지 나온 게. 이블데드는 그 사람이잖아요. 샘 레이미. 아, 그렇구나. 피터 잭슨은 예, 뭐였죠? 피터 잭슨은 반지의 제왕이고 그 전에 좀 B급 영화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 그런 B급 거죠. 영화 있었는데 예, 그거랑 좀 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블데드가 엄청난 호러 영화 시리즈 3편까지 나왔다가 다시 리부트해서 나왔는데 그게 좀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영화를 다시 리부트한 영화를 연출했고 맨 인 더 다크 1, 2를 연출한 감독이 이번에 이 에얼리언 로머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이제 호러 영화 전문가이면서 에이리언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리들리 스콧이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로몰루스 나오게 됐고요. 역대급으로 잔인하고 뭐 공포스러운 게 많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물리스의 배경이 서기 2122년이거든요. 이게 시간 순으로 따지면 에일리언 1에서 리플리가 마지막에 동면에 들어가는데요. 그 당시에 리플리가 사실 거기서 나오진 않지만 이 30살의 유부녀입니다. 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57년 후에 깨어나는 게 에일리언 2의 이야기인데요. 2179년이고요. 그 딸이 2179년에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2년 전에 66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로물루스는 2142년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리플리는 동면 상태이고 그 어, 딸이 생전에 있는 시간대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그 딸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음, 근데 그 딸이 이야기 같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 로물루스가 좋은 점이 이 새로운 에이리언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여기에 들어가기, 이제 시작하기 좋다? 왜냐면 리플리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 아주 처음에 이야기의 시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배경이 2179년인데, 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이리언이 주된 배경이 지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결국에는 다른 행성으로부터 식민지를, 이제 나가는 배경이 이제 시리즈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도 화성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궁금한 점이 우리가 이 항상 이제 화성과 같이 새로운 어떤 식민지, 정착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화성과 같은 다른 정착지를 미래에 이룬다고 했을 때 본인은 나는 그래도 좀 있고 싶은지 화성과 같은 다른 곳에 가고 싶은지 좀 궁금한데
그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코벨, 오늘 항상 코벨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이건 뭐 지구에서만 살 수 있고, 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뭐 지금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음,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뭐, 파는 뭐 잘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좋아하고, 뭐 상상하는 거를 즐기는 성향이죠. 예.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가보고 싶긴 해요. 예. 음. 저는 제가 살면서 꼭 한번 우주 여행을 일반인들도 쉬 갈 수 있는 세상에 와서 이 우주에 나가는 거를 어떤 버킷, 우주에 나가는 걸 버킷 리스트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음, 그게 내 현실이 된다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살 곳을 결정하겠죠. 정말로 음, 뭐 지구가 뭐, 다른 데가 테라포밍이 잘 돼가지고 다른 데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 굉장히 뭐 확연하게 좋다 그러면 지구에 살겠죠. 하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집 안온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는 상상이 가능한 결론이고,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스타워즈나 듄처럼 은하 차원의 스케일로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리 한없이 넓어진다면 음, 굳이 저는 태양계를 고집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음, 뭐 화성이나 뭐 그런 태양계 내 행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하의 어떤 행성이라도 저는 아마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음, 가서 살진 않더라도 뭐 여행 같은 거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좀 기꺼이 다른 곳을 방문할 것 같네요. 예.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최초에는 이제 거기에 어떤 우리가 문명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기지나 식민지, 어떤 정착지가 마련이 되면 최초에는 여행으로 시작했다가, 그쵸? 나중에는 글쎄요. 그게 정착지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거기도 또 황폐해져서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면서 거기에는 이제 거기 또한 벗어나고 싶은 장소의 하나로 또 변해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가끔은. 음, 음, 그럴 수 있죠. 네, 문제는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근데 뭐, 이게 전제가 뭐, 전제를 하고 질문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음, 지구가 황폐화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음, 그냥 뭐, 그쵸. 뭐 근데 다른, 황폐화될 조금 안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전 지구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음, 왜냐면, 음, 영화 얘기에서 나온 거니까, 영화에서 뭐, 에얼리언처럼 식민지를 뭐,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타워즈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비슷한 영화 있잖아요. 뭐,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식민지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은,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나거나, 뭐, 이런 사람 음, 영화를 보면 되게 다 안 좋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맞아요. 뭐 가는 데마다 뭐 괴물 나오고, 뭐 에어리언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안 좋아요. 그냥, 그리고 음, 결국에는 지구로 돌아가려고 난리를 핍니다. 음, 결국에는 음, 지구가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음, 안 가는 게 좋다. 아, 그냥 어떻게든 지구에서 버티면서 생존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음, 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인터스텔라처럼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죠.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예, 음, 그렇지만, 예. 인구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지구에서 버티고 싶다. 저는 이제 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저는 그 우주를 참 좋아해서 진짜 관심이 도 많고 그래서 화성에 갈 수만 있다면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는 티켓이 없다. 근데 갈 수는 있다. 그래도 가겠다라는 저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의 10년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역시 고향만한 곳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역시 그쵸, 그쵸. 지구만한 것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한 살 한 살 음. 그런 생각이 조금씩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화성에 대한 가고 싶은 마음도 여행은 당연히 좋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만 잘 들어봤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걸 지금 찾았는데, 이 에일리언 로몰루스라는 작품의 감독은 페데 알바레즈네요. 네, 제가 지금 찾았고, 그 에일리언 얘기를 한 김에 제가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에이리언 1과 3, 그러니까 에이리언 그 괴물을 만든 원작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뭐 HR 기거,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스위스 사람인데요. 뭐 한센 루돌프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음, 유명한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분 작품을 이름을 기억해 보시고 이분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무시무시하다. 막 되게 저런 무서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누가 생각하고 그렸을까 하는 음, 그림을 느끼셨다면 그런 그림이 있다면 이분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기억했다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장르죠. 그냥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뭔가 한번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그 에일리언 이런 괴물, 에일리언 괴물 또 독특하잖아요. 그 긴 얼굴에 입이 두세 개가 그 안에 더 있죠. 근데 요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에일리언도 변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런 아, 이게 사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프롬 조금씩 뭐 다르고 음, 에일리언 1, 음. 2, 3 나오는 에어리언 다르다 그러고 전 다 똑같이 그렇죠. 보이는데 예. 그 숙주에 따라서 특히 그 모습도 다른 거예요. 특히 예, 뭐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던 에일리언이랑 커버넌트에 나온 에일리언이 뭐 음, 다르니까 예, 복잡하고 맞아요. 예.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 원리는 알겠는데 음. 저도 그게 똑같은 것 좀 같은데 불만입니다. 그래서 뭐 예, 프로메테우스부터 엔지니어가 나오고 우리는 그들을 엔지니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었는데 엔지니어가 뭐 결국은 인류의 창조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일리언도 창조를 했다. 왜냐면 인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에일리언을 창조를 해서 에일리언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에일리언에게 당했고 그러면서 인조인간이 그 와중에 또 그, 뭐, 그들의 문명마저 뭐 좌지우지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따라가기도 아, 힘들고. 예. 그때 저는 오히려 프로메테우스나 커버넌트에서 나왔던 그런, 뭐랄까요, 생명 창조의 메시지? 음, 그런 게 이 전보다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이 1, 2, 3편보다는, 이 전보다는 좀 더 재밌다는 느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 아까 바라님은 그런 안드로이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약간 불호라 재미가 없어요, 그러시는데, 저는. 근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뭔가 좀 더 주제의식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음. 에이리언을 솔직히 요새 젊은, 그 뭔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분 이렇게 1편부터 당연히 볼 리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예. 프로메테우스랑 뭐 커버넌트를 재밌게 봐서 나는 에이리언 1이랑 2를 찾아보게 됐다 하니까 에이리언 1은 도저히 못 볼 수준이다. 뭐 이런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79년에 나온 작품이 그들의 눈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전 허접해 그쵸, 보이겠죠. 그쵸, 예, 음. 그쵸. 예. 근데 에이리언 2는 되게 그래도 재밌었다 하는 분도 있었고, 왜냐면 액션이 되게 잘 돼 있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원부터 이제 차례대로 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뭐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보다는 1, 2, 3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더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음. 에이리언이다 하는 마음의 전형을 갖고 있겠죠. 어느 정도. 음. 예, 패러로서. 예, 예. 예. 그렇지만 그 프로메테우스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들리 스콧도 본인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 종교를 짓고 싶으신가 봐요. 이 그렇죠. 결자 시작과 해제해야죠. 마지막을 그래서 예, 거기에 굳이 에일리언과 인류의 기원에 좀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그쵸, 그쵸. 저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에일리언 그 초창기의 모습 그대로 뭐 종의 기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에일리언 종일 기원,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냥 영화만 잘 만들면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음, 뭐, 저는 에어리언을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까 바라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분이 지금 이 나이에 영화를 뭐 계속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하실 때, 전 그거와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뭐, 음,
예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속편이 나오면서 전작의 어떤 그런 뭔가 중요한 설정이나 그런 거를 좀 무시한다거나, 음, 뒤엎어버린다거나, 좀 음. 그렇게 좀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속편을 되게 혐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분노하죠. 예, 좀 예, 분노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럴 바에는 안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도 뭐, 2 이후의 모든 작품들은 뭐 인정하지 예, 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쪽으로, 예, 그때 한번 예, 네. 그런 예.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그래도 바라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의지만은 저는 뭐 안 그렇죠. 나왔다는 식으로 좀 그 기본적인 좀 스탠스는 다릅니다만 음, 그런 식으로 저 원류가 어디에 있느냐 원본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면은 저는 아무리 지금 뭐 최첨단 특수효과나 그런 요즘에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도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후속작들이 나올 수 그 있었다고 생각하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거는 뭐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음. 저도 아무리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못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수 효과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저는 원작만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그냥 팬으로서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이 있고 하니까 이 영화가 계속 나오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쨌든 뭐 스피노프든 리부트든 나와서 새로운 팬들이 이 세계에 유입이 되고 그렇게 계속 이 시리즈가 유지가 되면서 생명력을 있게 나아가는 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팬으로서 그런 입장인 거고 이 호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술가적인 마인드를 더 가지고 있어서 걸작은 걸작으로 남는 것이 아름답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입장에 가까운 거죠. 뭐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생명력 있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준비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슬슬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거 잠깐 생각난 질문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게요.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에이리언 3에 보면 죄수들에게 바코드가 심어져 있거든요. 목 뒤에.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가까운 미래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바코드가 사실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심지어 바코드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 바코드가 사람한테 이 문신처럼 새겨지는 거 일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중화된다. 혹은 정부에 의해서 뭐 지갑 대신에 뭐 그런 거, 뭐 스마트폰 대신 뭐 일일이 꺼내는 거 대신에 바코드를 싣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 했을 때 거부감들이 있나요? 나는 끝까지 거부하겠다. 아니면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코벨부터. 개인적으로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쵸, 그쵸. 예. 근미래에 이거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는. 그 정도 기술이면은 음. 바코드가 새겨지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그냥 피부 안에 그냥 아무런 지장 없이 그냥 씹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쵸, 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특히 없어요. 예. 다만 그거를 음.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 어떤 국가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당장에 이제 본인의 뭐 팔목이나 이런 데 바코드를 모두게 주민등록번호처럼 부여를 하겠다. 태어났을 때부터 찍도록 하겠다.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찍는다. 그거는 뭐 그때는 그건 제가 말할 수는 태어날 없죠. 때부터 찍는 거면 그건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 시행하겠다 하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그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인 거죠. 난 이걸 절대 안 하려기보다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에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예. 음,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삶의 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떤가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냥 뭔가 이건, 편리성 그런 건 저는 음, 별로 그렇게 뭐 우선순위도 아니고요. 일단 뭐 바코드든 뭔가 뭘 칩을 심든 뭔가 하나의 물론 편리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의 뭔가 억압하는 도구로 될 수 있거든요. 음, 나를 뭔가
올가매는 특히 그렇죠, 낙인을 찍는 그렇죠, 듯한 예, 그렇죠. 뭐 낙인을 찍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죄수 바코드로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자유롭고 싶고 쉽게 말해서 예. 맞아요. 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알리지 않을 권리도 있고 음, 음, 나는 그런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뭔가 이게 새겨져 있거나 찍혀 있거나 심어져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충분히 그 감시 내지는 뭔가 시스템이나 체제 내에 어떻게 말해서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편리함보다 차라리 불편하고 말지 음, 차라리 불편하고 말지 저는 그런 음.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 네, 이거는 뭐 좀 추가적인 얘기인데 이미 네, 우리는 감시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아, 아까 뭐 그렇죠, 바코드라고 뭐, 했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이거 음,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해킹해서 우리의 위치나 우리가 음, 뭘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예.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기술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은 음, 우린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음, 그걸 신체에 심고 그거를 의무화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예. 이미 우린 그런 시대에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쵸.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뭐 저는 물론 저도 당장 핸드폰을 보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찍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뭐 충분히 뭐 위치 추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약간 그 개수 바코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은 신체의 끌 뭔가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그쵸.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신체에 네, 뭔가를 읽거나 찍는다. 이거는 약간 아까 그 바라님이 처음 약간 딱 그 질문하셨을 때 딱 든 느낌이 약간 많이 나간 걸 수 있는데 무슨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뭐 요즘은 네,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바코드 찍으면은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력이 쫙 찍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간 거 같지만 인간적인 면이 너무 사라지지 않나.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에얼리언 영화에 나오는 죄수에 대해서 바코드를 찍고 그런 게 솔직히 그런 디스토피아적 미래에서 죄수라는 특히 죄수라는 존재가 인간도 아닌 뭔가 도구로서의 전락해버린 아무리 죄수라지만 음, 그런 거를 좀 드러낸 장치이지 않나 음. 싶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돼지고기, 소고기는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뭔가 몸에 도장을 찍는다, 뭘 찍는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바코드를 내 몸에 찍게 되는 순간 무언가에 대한 통제를 늘 받고 있다는 거에 벗어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느낌이, 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바코드를 찍고, 어디를 가든 뭐 출근할 때나 뭐 어디를 가든 돈을 낼 때나 다 바코드를 찍는 건데, 뭐 추적이 언제든지 맘먹으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뭐 불편함 얘기했었지만, 저는 아마도 최후까지 거부하는 1인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실현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현하기 전에 반드시 뭐 사회적인 수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거고, 최후까지 거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남고 싶어요. 이거를 되는 순간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어지게 될 줄 모른다. 이게 좀 핸드폰과는 좀 다른 건데, 핸드폰은 저는 가끔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하죠. 이로운 기기들을 쓰면서 너무 편하지만, 이게 반드시 편한 건 아니에요. 이게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검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우리에게 너무 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 휴대폰은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스마트해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에 피처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굴뚝같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바코드는 진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저는 도입되면은 이게 과연 편리함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편리함이 진짜 그 뒤에 숨겨진 어떤 통제, 그리고 인간의 우리가 갖고 싶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음, 인류가
겪고 지나갈 어떤 과정이라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뭐 AI 못지않게 이 바코드가 우리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분명히 될 거고, 토론도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건 네, 좀 무조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매드맥스와 에이리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놀랄 만한 혹은 흥미 있을 수도 있는 사실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오늘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5월 그리고 10월에 아마 이 두 영화가 개봉할 것 같은데요. 개봉하고 나고 이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더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면서 이 영화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